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뭐예요? 1번, 2번, 3번 문제는 3개가 있고요. 3개의 문제가 있고 각 문제의 형태를 먼저 보죠. 가에 대한 이해로 가에 대한 이해니까 가만 읽고 풀면 되는 거였는데요. 형식상의 특징에 대한 얘기겠죠. 두 번째 문제는 보기가 있는데 그 보기가 기역부터 미음을 탐구한다 그랬으니까 가나 모두에다 기역부터 미음까지가 다 있죠. 가나에 모두 퍼져 있으니까 두 개 다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신 어쨌거나 보기를 먼저 보고 가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다를 감상하라 그랬어요. 아하 얘는 다가 아니라 나를 감상하라 그랬어요. 그럼 나를 읽을 때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가를 먼저 읽는다 해놓고 가에 대한 보기 두 번째의 보기를 먼저 핵심을 정리합니다. 독서에서는 보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을 안 해. 보기에서는 그래프나 도표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봐. 살짝 보는 거죠. 살짝 보고 본문에 그 언급이 되면 싹 연결해서 보려고. 오케이? 그렇게 하지만 문학에서는 보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공기와 바람에 대한 얘기군. 지각이 될 수는 있다는 거야. 이곳에 공기가 있는지 바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네. 바로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 공기나 바람을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하기도 해요.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알지. 공기까진 몰라도 바람이 관습적으로 많은 시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알지. 바람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다. 네? 바람. 쉽게 생각하면 돼. 바람이 많이 불면 좋아 안 좋아? 바람이 불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 그렇지? 뭐 이게 서핑을 한다거나 연을 날린다거나 무슨 말이겠어? 이런 거 아니면 바람 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알겠어? 말이야 되는 것도 싫고 무슨 말이겠어? 여러 가지로 바람이 막 세게 불어서 좋은 건 없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 때는 긍정이지만 대부분의 바람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냥 툭 나오면 보통 뭐로 많이 써요? 시련으로 많이 쓰이죠. 눈보라, 비바람, 바람이 이렇게 등장하면 시련으로 많이 쓰이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영향을 주는 힘이래요.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별거 아닌데? 그냥 바람이나 공기가 나올 텐데 그것은 뭔가 영향을 주는 힘이야. 긍정일지 부정일지는 아직 정해주지 않았어.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내가 설명하려고 실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 생각하면 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 나온 걸 거야 라고 말한 거지 이건지 저건지 우린 몰라요.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주는 힘으로써 작품에 등장할 거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제목을 보는 거지. 바람이네. 제목이 뭐야? 바람이 불어. 그렇다면 우리는 보기가 너무 부실해. 너무 부실하지만 일단 바람이 뭐 영향을 주는 힘으로써 작용할 거다라는 것만 느끼면서 가면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연부터 바람이 바로 나오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자, 우리는 단순하게 바람 잡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끝. 그냥 시적화자는 궁금해하고 있다고 끝이야. 의미 부여하지 마. 이 바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려고 하지 마. 오케이. 얘는 그냥 이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그냥 시적화자는 뭔가를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도만 생각하면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지 뭐? 괴로움. 왜?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기억해놓고 바람이 부는데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인지 우린 모르겠어. 자, 첫 번째 문장 있고 두 번째 문장 밑줄 친 기억. 바람이 부는데 나왔어요.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의 이유는 뭘까? 자, 시적화자의 정서. 나는 괴롭다. 그 이유는 뭘까? 자, 됐죠? 그럼 우린 뭘 신경 쓰면 되냐면 괴로움의 이유는 무엇일까? 얘가 괴로워하는구나. 그리고 이유를 따져보고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뒤를 읽으면서 뭐야? 이 녀석이 왜 괴로워하는지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돼서? 이해돼서?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럼 바람은 왜 나온 건데요?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연결되는 것 같은데?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불고 어디로 떠나는 걸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왜 괴롭지? 이렇게 넘어간 거지.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어? 궁금증이 궁금증으로 넘어간 거지. 요 궁금증이, 아주 근원적인 나의 심각한 궁금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은 느낌만 가지면 끝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시어는 괴로움이구나. 괴로운데 이유를 이 새끼 몰라가지고 지금 궁금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끝난 거야. 됐지? 그리고 바로 기억을 푸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기억. 기억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어. 오? 바람이 움직이겠지. 괴로움은 흔들림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쨌거나 계기라는 말인데 계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가지? 궁금하네. 아,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왜 괴롭지? 이게 더 궁금한데? 뭔가 되지. 뭔가 되지. 계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선택지는 자, 일반적인 선택지처럼 되게 명확한 건 아니야. 분명 명확하진 않아. 근데 딱히 그렇다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지만 딱히 아니라고 딱 부정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는 거야. 근데 왜인지 내가 지금 설명한 거야. 출제자 무슨 생각한 거냐면 바람이 부는데 이게 어디서 가지? 그걸 이 바람은 어디서 근데 이 괴로움은 내 마음의 흔들림은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해석을 한 거야. 출제자는. 근데 이건 내가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지. 이런 오버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 나는. 그래서 근데 출제자가 한 거야. 근데 그 출제자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판단을 유보한다. 즉 1번 선택지에 대해서는 그럴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해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X하면 안 되지. 그럼 냅두려면 X하면 안 되지. 냅두는 거야. 그럼 뭐야? 얘는 그냥 물음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맞는 설명이야. 왜 맞는 설명이었냐? 왜 맞는 설명인지는 내가 설명을 방금 한 거야. 약간 얘가 추리 상상해낸 거야.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궁금하다가 결국 자신의 내면의 괴로움, 또 다른 흔들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궁금한 것으로 연결되고 있군. 이렇게 해석한 거야. 내 말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을 해내라는 요구를 나는 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되죠?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내 괴로움의 이유는 없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세 번째 문장 가서 다시 괴로움 받고 내 괴로움의 이유는 없을까? 이유가 받고 없을까? 내 괴로움의 이유는 없을까? 라고 질문을 따당 던졌어요. 큰 차이가 나진 않지. 이해됐지?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근데 이유가 없는 걸까? 계속 궁금. 자, 단 한 여자를 사랑할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어허. 그러니까 이유가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지. 내가 사랑 때문에 그러나? 아니, 나는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사랑 때문에 아파 괴로울 이유는 없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야? 시대를 슬퍼한 적도 없다. 시대를 걱정하거나 슬퍼한 적도 없어. 그러니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닌데 난 괴로워. 왜 그러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작가가 누구였어요? 윤동주잖아요. 윤동주의 일반적인 틀을 보면 사실은 감 잡지. 애매하지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윤동주 아저씨의 시를 보면 항상 뭐예요? 현실인식, 부끄러워요, 잘해볼게요. 이거야. 윤동주 아저씨의 시의 틀을 보면 현실인식해. 그래놓고 그 현실인식하다가 부끄부끄로 넘어가요. 부끄부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성이지. 그 다음에 뭐야? 아주 소극적인 의지로 넘어가요. 잘해볼게요. 이렇게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은 한마디로 하면 그냥 반성의 시인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그 반성이 굉장히 가열찬, 굉장히 힘찬 반성은 아니야, 대부분.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잘못했다. 나는 나가리라, 박차고 나가리라, 빵! 이게 아니라, 난 왜 이러고 있지? 친구들은 싸우는데, 어떡하지? 이래도 되나? 이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잘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는 거야. 나는 바람이 부는데 나는 괴로워. 그 이유가 없나? 없을까? 그렇지. 나는 사랑해 본 적도 없으니 사랑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닐 테고, 시대의 슬픔, 시대를 슬퍼하거나 역사의식을 내가 투철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 시대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바람이 자꾸 부는데 아하 밑줄 떠가져 있어. 자, 5번째 문장으로 가서 니은 바람이 부는데 대대레대대 뭔가 대립적인 거겠지? 바람이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다. 자, 나는 어디 있다? 반석 위. 시가 뭐 너무나 단순해서 핵심 잡기도 쉽죠. 나는 바람이 부는데 반석이 있다. 반석이란 게 뭐야? 반석. 돌. 받침. 그치? 단단한 기반. 그치? 그럼 바람이 부는다는 것은 앞에 선택지에서도 살짝 봤지만 흔들림이라면 얘는 뭐야? 흔들림 없이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지. 됐지? 단단한 기반. 이 그냥 단어의 뜻, 단단한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즉 나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정된 상태. 오케이. 바람이 부는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 가시면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서 있다. 이거 뭐야? 얘하고 세트를 이루는 것 같아. 바람이 부는데 하다가 뭐야? 강물이 흐르는데. 대대레대대. 여기도 대대레대대지.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언덕 위에 서 있다. 자, 그럼 이거 언덕. 이것도 단단한 기반인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이야. 그리고 일단 니은을 풀어봅시다. 니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부는데 난 여기 서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날 여기다 데려다 준 게 아니잖아. 나와 얘가 지금 뭔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거 얘 완전히 틀렸지, 문장 자체가. 이해됐어? 그 1번은 아리까리했고 2번은 완전히 틀렸고라고 푸는 게 맞다라는 거야, 내 얘기는. 이 시를 이게 연계가 됐든 연계가 되지 않았든 간에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해됐지? 자, 그럼 기억부터 니은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 불려가는 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서 불려가는, 바람이 불어서 불려가는 걸까? 그리고 바람이 불려가는 것. 피동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응? 화자가 순응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냥 뭔가를 떠오르게 해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바람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화자의 순응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죠. 그럼 땡. 잘 모르겠으니까 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을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건 중요한 말이죠. 자, 여기서 단정하고 있다고 해서 단정하고 있다. 단정적 어조 이런 말 나오잖아. 단정적 어조가 나올 때의 일반적인 종결 어미는 뭐예요? 평서형이에요, 평서형. 이해됐어? 평서형이야.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끝나면 바로 월드컵을 보죠. 그렇죠? 이번에는 월드컵이 뒤로 너무 미뤄져가지고,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갈까요, 선생님? 올라간다. 단정적이지. 올라갈까? 안 단정적이지. 무슨 말 이해됐어? 그럼 갈까? 뭐일까? 의문 형태는 단정적이기 쉽지 않죠. 됐죠? 단정적이지 않습니다. 물음의 형식이 단정이 되긴 어렵다. 얘는 평서형이 주로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사랑한 일도 없다, 슬퍼한 일도 없다. 병치, 나란히 놓아서 맞고, 화자의 개인적인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랑한 일도 없는데 무슨 개인적 불행이야. 그치? 그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 시대의 무관심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이거 완전 오반데? 이렇게 해석하면? 뭔 말 알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땡. 없다의 반복을 하려고 해요. 없다가 맞네. 일도 없다. 두 번 반복됐으니까 반복됐지?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제 반성적 자세. 오, 윤동주면 그냥 그대로 그거잖아. 근데 이것도 없었다, 이것도 없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성찰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맞는 말이지. 성찰은 자기 반성이고 자기 되돌아봄이고 이건 그냥 완전히 맞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건 항상 약간 헷갈리는 선택지에서 뭔가를 확정 지으려고 노력하려는 시간을 쓰는 것의 문제야. 그렇게 시간을 쓰는 노력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지. 이랬지 빠르게 넘어가면 이렇게 확실한 녀석이 분명히 있다. 자, 흐르는 데와 섰다가 대비를 통해서 자, 여기 흐르는데 나는 서 있다.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 바람이 부는데 나는 반석 위에 서 있다.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의 대립. 맞네. 자, 대비를 통해서 변함없는 자연의 깨달음을 자연에서 깨달음을 뭔 소리야. 자연에서 깨달음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시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땡 해서 4번이 맞다. 돼버렸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미 해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풀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오케이?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거나 특히 강물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바람이나 강물은 어떤 시대의 흐름, 변화, 혹은 그 시대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일제치하라고 하면 이거 맞는 말이죠. 아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내가 이거 시대라고 얘기했냐면 강물은 역사, 우리가 역사 드라마 할 때 무슨 드라마라고 그런 거 들어봤어? 대하 드라마. 물. 역사의 흐름을 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렇지. 강물이 흐르는데 나는 언덕 위에 서 있다라는 걸 어떤 느낌으로 나는 읽어냈냐면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난 팔짱을 끼고 이러고 보는 거지. 지금 내가 사는 나라이고 내가 사는 민족이고 내가 사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든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난 뭐야 언덕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 큰일 날 것 같아. 일제치하가 다시 올 것 같아. 지금 뭐 일제치하야. 이런 상황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바람이 막 불고 시련, 우리나라의 시련 막 뭔가 막 급변하고 있고 뭔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만의 단단한 깃털이 딱 서 있는 거지. 일제치하 다시 와도 난 상관없어. 그때 난 일본어 강의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단단한 반덕에 서 있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반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래서 이 녀석의 특이점은 뭐냐면 윤동주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현실인식 부끄러워의 의지 쪽으로 가는데 의지가 얘는 없는 것 같아. 뭔가 바꾸겠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계속 반성만 하는 것으로 끝낸 듯한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람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그런 바람일까? 이렇게 바람은 부는 상황에서 내가 괴로운 건 무엇 때문일까? 이 바람 부는 시대적인 슬픔 때문일까? 아니, 난 시대를 슬퍼한 적도 없어. 그럼 나의 개인적인 사랑 이런 것 때문일까? 아니, 난 누굴 사랑해 본 적도 없어. 맨날 책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말고는 시 쓰는 거 말고는 해본 게 없는데 야,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람이 불고 있고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역사가 굽이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언덕에 서 있는 방관자이며 나는 이렇게 단단한 바탕에 서 있으면서 그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런 한심한 놈.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니야.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을 해내고 난 다음 단계가 이거라는 거야. 근데 수능에 옛날에 학력고사는 이걸 요구했어. 무슨 말이겠어? 이걸 내가 선생이 이걸 딱 가르치면 이 시가 딱 나오고 그걸 선택해서 딱 찾는 걸 요구했다고. 지금 수능에서 뭘 요구하고 그런 거야? 이 전 단계. 전 단계까지 너희들이 읽고 다음에 내가 한 말 같은 것들이 선택지에 나오면 오, 그럴듯한데요? 하고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게 수능이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수능 문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2개의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보기와 함께, 저 보기와 함께 또한 두 번째 보기를 이용해서, 2가지 다 이용해서 이제 또 나머지 문제를 사가닥 해결을 해버려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다. 자, 2번째 시.
자, 두 번째 시에 대한 보기가 세 번째 문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기로 간 다음에 작품을 할 거야. 보기 2. 두 번째 보기 가봅시다. 자, 나를 감상해라 보기를 바탕으로 자 보자. 새에서 세상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온다는 거야? 세 장 속에 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세 장 속의 새는 무엇이 알레고리라고? 현대인의 알레고리래. 근데 여러분들이 알레고리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몰라요? 잘 모르죠?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2019년 11월 수능이잖아. 수능장 갔는데 알레고리라는 말이 나왔어. 당황하지 말고 알레고리 어떻게 해? 거시기로 바꾸어.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세 장 속의 새는 현대인의 거시기다. 느낌 확 오지? 내가 비트겐슈타인 하면서 거시기로 대화하는 거 내가 보여줬잖아. 느낌 확 오잖아. 됐어. 그러면 됐어. 충분해. 근데 현대인은 뭔데?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됐지? 자유억압의 일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다면 당연히 뭐야? 세 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유억압이 되는 거네. 그게 바로 현대사의 틀이네. 이해됐죠? 자, 알레고리는 뭐냐면 비유, 은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레고리. 그런데 그 알레고리라는 범위는 단순히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로 붙는 형태를 넘어서 더 큰 범위. 즉 알레고리를 굳이 쓴 것은 여기에 세 장 속에 갇힌 새 얘기가 툭 나올 텐데 그것의 원관념은 얘다 했을 때 단어와 단어가 딱 붙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스토리 자체가 현대인의 스토리다. 그래서 좀 더 큰 범주의 용어로 알레고리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린 개뿔도 필요 없어. 알레고리란 말이 또 나온다면 우린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알레고리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은유, 비유 정도로 읽어내면 충분히 잘 읽은 거예요. 됐지? 빗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됐지?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상징한다 이렇게 해도. 물론 상징과 비유라는 것은 구분되는 말이기도 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얘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한테 뭐가 그게 중요해요? 그치? 둘 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 건데 얘는 감춰져 있고 얘는 드러나 있다. 이 정도의 차이로 고등학교에서는 설명해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문학에서는. 오케이. 근데 우리한테 그 별도 필요 없어. 자, 그럼 어쨌거나 얘는 얘다. 끝. 그 다음. 새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자, 새의 행동. 이 새에 대한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시에 대한 설명을 거의 다 해주는데 자, 행동이 나올 거야. 근데 이 녀석의 행동은 일상에 충실할수록 뭐 한다고?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 일상에 충실할수록 뭐 한다고? 본질을 잃어갑니다. 일상에 충실할수록 본질을 잃어갑니다.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일상에 충실하면서 본질을 잃어가면서 충실한 것에 억압에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 그래서 자기를 잃는 것이지. 그러니까 못 살고 힘들 때일수록 더 심한 거잖아 이게. 무슨 말해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자, 올해 EBS 수능 완성의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유형 지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나와. 오케이. 거기에 보면 영국의 거기 나온 건 아니지만 하여간 영국의 예로 든다면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오잖아.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 전부 다 노동의 한 기계의 이 부속품처럼 사용하게 되지. 그래서 영국에 옛날 막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있어. 꼬꼬맹이 막 10살짜리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꼬꼬맹이가 기름때가 막 묻어가지고 이게 나이 든 사람이야, 애야, 이런 게 좀 섬뜩한 그런 그림이나 사진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까지 노동 현장에 끌려가고 노동을 하고 임금은 제대로 못 받고 동결이 되는 상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오케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는 거야. 이해되수? 가난할수록 그래. 자, 힘들수록 그런 세상이야. 독재 정권이니까 이런 게 가능했다는 거야.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며 오케이, 먹고 사는 것에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제목은
김기택의 새. 자, 첫 번째 부분을 한번 가봅시다. 연구분이 안 돼 있네. 그럼 스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문장이 마무리되면 연애 구분하시면 돼요. 새는 세 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 끝났어. 자, 새는 세 장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현대인들 얘기라고 했어. 이거 우린 계속 무슨 생각하면 돼? 현대인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치? 그 현대인은 어떤 사람들인데? 현실의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됐자. 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끝. 자, 매번 머리에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의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이. 이거 뭐야? 자, 데칼코마니 나오네. 그치? 뭐가 데칼코마니야? 자, 몸. 새의 몸. 크다. 무엇보다? 창살의 간격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우화 같은 스토리 생각하면 돼. 새가 잘 날아다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먹을 벌레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새끼야. 너 여기 먹을 거 내가 잔뜩 놔뒀고 여기 편안한 잠자리 있으니까 좀 쉬다가 한마. 정말요? 들어가. 그랬더니 틈이 넓어서 쏙 들어가서 먹고 잠깐 먹고 산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얘가 편안하게 먹고 날질 않으니까 점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친구들을 보고 싶다. 가야지.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이거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지? 이런 우리가 우화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화를 하나 생각해 본 거야 내가. 자, 그 다음에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따단. 자, 이거 뭐라 그랬어? 밑줄 친 디귿 해놓고 문제 내겠다잖아. 울음 실은 여기는 공기였구나. 울음 실은 공기가 어떻게 한다고? 자유로이 드나드는. 얘는 자유로워. 공기는. 아이고야. 이 공기는 새하고 대조적이네. 몸뚱이가 커서 이 창살을 드나들 수 없는데. 됐죠? 자, 울음실은이라는 거, 이 울음은 누구 거야? 새의 울음이겠지 뭐. 됐죠?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은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이 간격이 뭐죠? 이 간격은 그래도 어떻게 한다? 슬프다. 떠날 수 없으니 자유를 얻을 수 없으니 슬프다. 됐죠? 공기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나 몸이 비대해져서 간격을 극복하여 나갈 수가 없어서 슬프다. 이런 얘기야 그냥. 간단한 얘기야. 이해됐지? 그냥 스토리를 이해하면 돼.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부분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디귿 문제 한번 선택지 한번 볼까? 자, 선생님 이미 1번, 2번 기억, 니은 봐서 2번이 답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나 작품에 와서 디귿을 굳이 선택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뭐라 그랬어? 1, 2번에서 끝내지 말라 그랬지. 확신이 있어도 뒤로 넘어가라. 왜? 분명 그런 경험이 있다 누구나. 1번 답이네. 빵! 하고서 끝났는데 엄마? 4번에 완벽한 찐따가 있었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한두 문제로 인생이 갈림길에서 뭔 알겠어? 그런 실수하지 말자고. 끝까지 보자고. 그럼 끝까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러면 수능 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부를 계속 하실 거예요? 수능 보는 순간이 되면 시간 안배도 잘 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그거 연마해서 갈 거잖아. 무슨 말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 알겠어? 선생님 수업을 듣지만 저는 5등급에 만족할 거예요. 그럼 빨리 짐 싸서 가 그냥. 5등급 맞을 거라면 뭘로 국어 수업을 듣고 앉아있어. 그냥 놀다가 그냥 운 좋으면 5등급 나와. 4등급도 나오고. 무슨 말겠어?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는 1등급을 맞겠다는 얘기야. 뭔 말 알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한 문제도 소중해. 그래서 뒤로 가는데 그럼 얘는 왜 또 뒤로 가나? 또 하나 이유가 있어. 얘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답이 2번인 거 찾았잖아. 그럼 3번과 4번과 5번 디귿과 리을과 미음은 뭐야? 이 작품에 대한 출제자가 준 설명이거든. 그치? 그거 같이 읽고 가는 거야. 그냥 같이 읽으면서 가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디귿은 뭔가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활용했다. 그렇지. 얘는 자유로운데 얘는 못 나가잖아. 그래서 슬프잖아. 그래서 서로 대조되면서 부각이 되는구나. 환원하지. 됐지? 공기와 이거 대조, 부각. 끝. 자, 그 다음에 넓게 힘차게 뻗은 날개는 있고, 이게 뭐야? 그 몸에 날개는 있어요. 날개는 분명히 있어요. 닭도 날개 있잖아요. 됐죠? 날개는 있고, 날개가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따단, 자, 밑줄 칠 리은 또 났네. 그치?
얘를 받쳐줄, 날개를 받쳐줄 공기가 있는데 공기 또 나왔네. 공기가 있음. 자, 공기가 있음. 그 다음에 있지. 만만한 해서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죠. 새는 다만 네 발에 달린 짐승처럼 겁니다. 그러는 거야. 짐승이 되버렸어요. 네 발 짐승이 되버렸어요. 새는. 됐지? 쉽네, 뭐 씨는. 짐승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걷는다. 자, 포인트 뭐가 되는 거야? 날개가 있지. 만마라 만만만. 뭐 한다는 거야? 걷는다. 공기도 있지. 만마라 만만만. 걷는다. 이미 여기에 익숙해진 거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필요 없고 부연 설명이니까. 새장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계속 똑같은 말.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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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했는데 어쨌거나 같은 얘기니까 필요 없지 우리는. 됐지? 그렇고 이거 리을 한번 확인해 볼까? 리을. 리을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서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네 이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잖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자, 걸으면서 미음. 걸으면서 가끔. 자,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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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받고 걷는다 딱 받고 걸으면서 뭐 어쨌는데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세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또던. 자, 뭐 한다는 거야? 여기 이제 리을 미음. 뭐 한다고? 바람. 여기 바람도 나오네. 바람, 복이 있었던 거. 바람을 어떻게 한다? 쪼아본다. 쪼아본다. 부리로 쪼아본다. 가끔 쪼아본대요. 바람을 쪼아본다. 자,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듯이. 그 쪼아보고서 뭐 한다고? 바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벽이 아니야. 벽은 없다. 벽은 없다. 벽은 없다. 됐지? 공기만 있다. 증명하는 듯이.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는. 자, 유리 없다. 유리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유리가 없다. 자, 유리가 없다. 선명하고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의미하는 듯.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야. 너희들이 집을 졌는데 들어오세요 했는데 딱 이렇게 프레임만 딱 있어. 집이 그 막 침대에 있어. 이렇게 들어오세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최첨단 소재예요. 공기는 통하고 빗물은 안 들어옵니다. 여기 출입이 돼요? 공기는 계속 들락거린다니까요. 저는 나갈 수 있어요? 살만 안 찌면 나갈 수 있어요. 아, 최첨단 소재네요. 즉 여긴 뭐야? 유리도 없어. 벽도 없어. 오케이? 언제든 공기가 오갈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소재의 건축공학에 적용된 건물인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있어 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살 빼고 나면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해됐지? 이해됐지? 스토리는 간단하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새는 새장 밖을 나갈 수 없다. 왜냐면 이미 몸이 비대해져 창살 간격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는 거길 자유롭게 오가지만 그 좁은 간격이 새에겐 슬플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뭐야? 날개가 있고 공기가 떠받쳐주지만 날지 않고 계속 걷는 거에 익숙해진다. 그래 놓고는 가끔씩 바람을 콩콩콩 쪼면서 뭐야? 아직 아저씨가 벽을 만든 건 아니잖아. 콩콩콩 쪼면서 뭐야?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최첨단 소재지. 언젠간 나갈 수도 있어. 자유로운 거야. 나 자유로워. 나 구속돼 있다고 말하지 마. 이러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끝나버렸어. 자, 끝났어. 자, 그럼 이제 미음 한번 보시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창살 사이에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 완벽하게 맞는 말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서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지. 우리가 갇혔다는 걸 어느 순간에 의식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해서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것 중에 제목이 뭐지? 전태일이라는 아저씨 알아? 전태일이라는 아저씨를 옛날에 영화도 있었고 흑백 영화 있었어요. 소설책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전태일. 그 전태일 그 열사라고 보통 부르는 그 젊은 청년의 분신 자살한 그 젊은 청년이 어느 순간 뭘 느낀 거야? 갇혀있다는 걸 느낀 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좀 살만해. 왜? 여기 막 직공하는 그 막 뭐 일하는 그 누나들 언니들은 뭐 하는 거야? 막 얽매여가지고 막 닭장 같은 데서 막 미싱 돌리고 막 이래. 근데 얘는 약간 관리인의 위치에 있어. 근데 먹지도 못하고 막 잠 깨는 약을 복용해 가면서 그 잠을 쫓아가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거지.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야. 저임금에. 무슨 말이겠어?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막 아파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런 누나들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하다가 뭘 본 거야?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규를 본 거지. 근데 이게 다 잘못돼 있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제대로 돼 있었다고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사랑했거든. 그래서 독일이 모범적인 노동법을 갖다 베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래도 멋들어진 거 해놔야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 그 우리 노동법은 굉장히 선진 좋은 노동법이 그때 당시 존재했던 거야. 그리고 이 전체를 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됐잖아. 그게 바로 뭐야?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뭘 느낀 거지? 갇혀 있음을 느낀 현대인이 된 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세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을 양가성이란 말 반드시 알아야 되죠. 양가성 뭐야?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한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지? 안전하면서도 한편으론 부자유스러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끼르치? 자, 이거 중요한 얘기다. 자, 이게 어디 갔어? 일상에 충실하면 할수록 본질을 잃는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잠재력을 상실한다. 이거 상실한다. 성실이 상실. 뭔가 라임 맞는데? 성실이 상실 난다. 이거 있잖아.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고 얘기했지. 아이러니라는 거 이거 상황의 아이러니야. 자, 상황의 아이러니 내가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야. 상황의 아이러니는 이거 생각하면 돼. 자, 상황의 아이러니는 포인트 이거 기억한다. 기대의 어긋남. 이해됐어? 항상 아이러니는 반어란 말이야. 반어는 반대잖아.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내가 이 상자를 놓고 딱 기대하기는 야, 선물이구나. 빡 열었더니 뭐 저주의 물건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게 아이러니야. 즉 내가 이 학원에서 열심히 일했어. 원장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애들 열심히 가르칠게요. 네. 1년 딱 했어. 애들이 막 전부 다 1등급 막 난리가 나서 온 동네 소문났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원장이 딱 오더니 형님 그만두시죠. 왜? 형 너무 늙었어요. 애들이 냄새 난대요. 할아버지 같대요. 내가 그 정도니? 미안해. 집에 가면 우리 와이프가 뭐야? 요즘 애들이 수업 열심히 듣고 잘한대 왜 잘렸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성실이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실이 뭐로 왔어? 잘림으로 왔잖아. 왜 좋아하지? 성실이 잘림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 그래? 아이러니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걸. 알겠지? 상황의 아이러니는 뭐라고? 기대에서 벗어나는 거. 자, 운수 좋은 날 소설 봐봐. 제목이 뭐야? 운수 좋은 날, 운수가 좋은 아저씨고, 이렇게 되잖아. 내가 죽었어. 막 이렇게 되잖아. 즉, 뚜껑 열어보니 아니더라. 기대에서 벗어날 때. 상황의 아이러니야. 이해됐지? 상황이야. 설렁탕 그래. 설렁탕. 내 말 이해했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아니지. 본질을 잃었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바로 앞에도 있었는데. 됐죠?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는 현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케이. 맞다. 끝. 돼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2개의 시를 공부한 게 아니라 2개의 시를 가지고 읽고 푸는 걸 연습한 거야. 알겠지? 또 다른 시에서 이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